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항상 흩어져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엮어내는 호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그 어떤 현대의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게 거대하고 강렬한 기록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고대 문서 중 하나인 그 신명기 3장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텍스트가 이미 익숙할 수도 있고 혹은 종교적인 문서라는 생각에 평소에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좀 거리감을 느끼기 쉽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단순히 신학적인 텍스트로만 읽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고대 전투, 흥미없고 치밀한 영토 분할,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인간적이고 씁쓸한 리더십의 이면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역사적 기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엄청난 여정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 고대 기록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날것의 시각을 고려주는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자료입니다. 타임캡슐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저는 오늘 이 문서를 어떤 특정한 종교적 관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텍스트 자체에 나타난 서사적 구조,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 또 권력과 책임이라는 변치 않는 인간사회 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텍스트의 시작은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져넣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시작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서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죠. 맞습니다. 고대 전투의 아주 전형적인 전개입니다. 기록을 보면 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그를 두려워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 다른 왕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산을 쳐서 완전히 장악하라는 명확한 전시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스케일입니다. 네, 규모가 엄청나죠. 무려 60개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60개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60개의 성읍이 단순한 촌락 형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텍스트는 이 성읍들이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곳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문과 빗장까지 있었다고요? 네, 기원전 고대 사회에서 높은 돌성벽과 단단한 빗장을 갖춘 요새화된 도시를 60개나 연달아 함락시켰다는 건 엄청난 군사력이네요.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군사적 성과이자 물류와 공성기술의 집중을 의미하죠. 수많은 성벽 없는 고을들까지 철저하게 점령당했다고 덧붙인 걸 보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인프라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대규모 정복전쟁이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게다가 그 정복의 방식이 현대의 우리가 읽기에는 상당히 낯설고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역사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를 흔히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적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해서 신에게 바친다는 고대 근동에 독특한 전쟁 관습이죠. 오늘날의 윤리적 기준이나 제네바 협약 같은 현대전의 룰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잔혹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쓰인 시대적 배경, 즉 치열한 생존과 영토 확장이 모든 부족의 최우선 과제였던 고대 사회의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적의 후환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절대적인 존재에게 봉헌하는 일종의 제의적이고 정치적인 장치였던 거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개념화했는지 그 민낯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든 가축과 탈취물은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소유로 했다고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게 이념이나 종교적 명분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동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용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리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바사왕 옥이라는 인물이 남긴 아주 독특한 유품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거든요. 텍스트는 그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고대 문헌에서 종종 거인족으로 묘사되는 미스테리한 부족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철 침상에 대한 구절이 아주 디테일하게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침상이 지금 암몬족 속의 라빠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마치 박물관 전시품의 위치를 알려주듯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크기에 대한 묘사도 아주 구체적이죠. 크기를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규빗이 보통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니까 대략 45cm 정도 되죠? 네, 대략 45cm. 이걸 곱해보면 이 침상의 길이가 자그마치 4m가 넘고 폭이 거의 2m에 달합니다. 엄청난 크기네요. 오늘날 우리가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최대형 킹사이즈 침대도 2m 남짓인데 거의 그 2배 길이인 셈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부족들에게 길이가 4m나 되는 침상을 쓰는 이 거인왕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물리적 위압감과 공포의 대상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거대한 크기도 압도적이지만 우리는 그 침상의 재질이 철이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아, 철이라는 재질이요? 네, 고대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철이라는 금속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첨단 군사 기술력이자 막대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신의 전투기 같은 느낌일까요? 정확합니다. 즉, 이 철침상은 바산왕 옥이 단순히 키가 큰 거인이었다는 걸 넘어서 그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던 지배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도구였을 겁니다. 아, 단순히 몸집이 커서 맞춤 제작한 가구가 아니라 나는 철로 이런 거대한 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식의 권력과 시용 상징물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디테일이 9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정복한 헤르몬산에 대해 괄호를 치고 이런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설명이죠?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다. 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꼼꼼한 지리적 주석이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괄호 안에 그 작은 문장 하나가 갑자기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확 넓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의 국제적인 지도를 쫙 펼쳐 보여준다 할까요? 맞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은 이 문서가 단순히 한 민족의 고립된 시각에서 쓰인 자 아니라는 걸 방증합니다. 주변의 해상 무역 국가였던 시돈 사람, 그리고 내륙의 아모리 족속 등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와 지명들을 교차로 인지하고 기록할 만큼 이 지역이 고대 근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 민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충지였다는 단서군요. 네, 여러분이 고대 역사가라면 이런 작은 언어학적 디테일에서 당시의 복잡한 국제 교류망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인왕이 다스리던 거대한 요충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방대한 영토가 손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전리품, 즉 새로운 부동산이 생긴 겁니다. 아주 값진 성과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이 노른자위 같은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영토 분할의 과정으로 텍스트의 흐름이 전환됩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쪼개어 주는데요. 네, 지파별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인물이 특정 지역을 차지하고는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브랜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영토 분할 과정 속에는 갓 형성된 고대 사회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공동체를 묶어두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이요? 어떤 룰이 있었나요? 이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지도자는 매우 엄격하고 무거운 룰을 적용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우리가 정복한 이 안전한 성읍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재산은 이미 얻은 땅에 안전하게 두라는 거죠. 되어 강을 건너가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자기 몫의 땅을 받았는데 굳이 다시 무기를 들고 남의 땅을 뺏는 전쟁에, 그것도 가장 위험한 맨 앞줄에 서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민족 공동체가 내부 분열 없이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의 공동체적 연대 시스템입니다. 만약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이
우리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한다면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과 갈등이 엄청나겠네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해답이 명확히 제시됩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도 요단 저편에서 땅을 얻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 내 몫을 챙겼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멈추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먼저 혜택을 본 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이나 특정 그룹들의 단기적 이익이 채워졌다고 해서 전체 공동체의 궁극적인 미션을 저버릴 수 없도록 만든 거죠. 매우 통찰력 있는 리더십의 발현이네요. 현대사회로 치면 일종의 강력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권리와 혜택을 먼저 누린 자가 가장 큰 위험과 의무를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먼저 혜택을 받은 자가 선봉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현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이런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자, 이렇게 치열한 정복과 철저한 제도의 정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이 거대한 서사는 감정적인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바로 평생을 바쳐 이 거대한 여정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와 그의 뒤를 이을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담대하게 격려합니다. 네가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지 않느냐?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신이 널 위해 싸울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후계자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웅장한 장면입니다. 앞장서서 전장을 지휘해야 할 후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왜 모세 자신이 그 강을 건너 백성들을 직접 이끌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야만 했을까요? 이 길고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가장 앞에서 견뎌온 최고 지도자가 왜 정작 궁극적인 목표의 코앞에서 멈춰서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텍스트 23절 이하를 보면 그 강인했던 리더 모세의 매우 사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신에게 구원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대목이죠. 평생을 바친 프로젝트잖아요. 수십 년의 험난한 광야 생활을 견디고 드디어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기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그 절절한 심정이 활자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리더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욕망이고 회한이겠죠. 하지만 텍스트에 기록된 그 간절함에 대한 신의 대답은 충격적일 정도로 차갑고 단호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완벽한 거절입니다. 맹정하네요. 우리가 여기서 분석해 보아야 할 더 놀라운 점은 그 거절의 이유입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6절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여기서 너희는 바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모세 본인이 뭔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모세가 대신 입성을 거절당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지도자는 단순히 집단을 통솔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운명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운명을 대변한다. 백성들의 불신이나 공동체의 실패가 누적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역사적 빚을 청산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구세대의 한계와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아, 희생양. 결국 모세에게 주어진 최종 임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토록 원했던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자신은 결코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스가산에서의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저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곳이죠. 하지만 그의 발은 영원히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강경하게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성공의 열매는 철저히 후대와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두고 리더 본인은 역사 속으로 쓸쓸하게 퇴장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씁쓸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으로 장엄한 마무리 아닙니까? 리더십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철학적 무게를 완벽하게 포착해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개인의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리더십의 완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오와 한계까지 짊어지고 한 시대를 온전히 닫아주는 희생의 자리가 진정한 리더의 마지막 역할일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한 시대를 닫아주는 희생의 자의.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이런 구조는 단순히 고대 종교 텍스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아온 수많은 리더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도 이 오래된 텍스트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겹겹이 품고 있는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4m짜리 거대한 철침상을 전시하며 공포를 조장하던 거인 왕과의 치열한 전면전부터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린 자가 가장 앞장서서 죽음의 공포를 마줘야 했던 무거운 공동체적 연대요를,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의 쓸쓸한 퇴장까지요. 네,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평생의 꿈을 두 눈으로만 담은 채 다음 세대를 위해 고독하게 돌아서야 했던 최고 지도자의 이야기까지. 단순히 먼 옛날 고대인들의 정복 기록을 넘어 권력, 책임, 연대라는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인간 사회의 규칙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방금 전문가님과 나눈 대화처럼 이 고대 기록은 리더인 모세가 궁극적인 목표에서 배제된 이유를 명확하게 백성들의 행동 때문에, 즉 그가 이끌던 공동체 때문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현대사회나 직장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이끄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리더 본인이 평생을 바쳐줬다던 궁극적인 개인의 성취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야만 하는 그 무거운 연대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오늘날의 기업이나 정치 리더십, 혹은 아주 작게는 우리 가족의 형태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지독한 희생과 결과의 전가가 여전히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리더가 공동체가 만든 그림자의 무게까지 온전히 흡수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 성과는 나누고 실패는 홀로 짊어지는 이 역설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묵직한 여운이 여러분의 일상과 사고를 조금 더 넓혀주는 작은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탐구의 시간에도 절대 마르지 않은 호기심을 장착하고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뜻깊은 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